네. 네. 자, 16일에 경포대 갔다가 바닷물이 차가워서 못 들어갔다는 경험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주 검증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합니다. 8월 15일 특히 동해안은 갑자기 차가워지. 기준선으로 정말 동해안은 대단하십니다. 예. 서남해안 살짝 좀 거긴 조금 더 레깅이 있군요. 레깅 있죠. 예. 동해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고. 그렇죠. 자, 그럼 명태도 좀 돌아와야죠. 명태 네. 많이 방류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여러 또 경제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과자 드시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줘봐봐. 줘봐봐. 빵이라도 좀 드시면 아침에 여러분 정프로 이렇게 바다 코코넛 저기 누가 먹다 남은 거 주워 먹고. 아니죠. 보세요. 맛있는 신선한 원두는 운전 커피 나오지 않습니까? 맛은 있어 이게. 네, 진짜 바다 나 코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좀 끝나고 나 좀 먹어보자. 바다 코코넛과 함께 먹는 운전 커피. 예, 버터 코코넛도 아니고 바다 코코넛이죠. 이건 버터 코코넛 하면 맛없죠. 바다 코코넛이 돼야 맛있습니다. 자, 미국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02%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14% 하락, 네. S&P 500도 1.16% 하락. 그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하락세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악재라고 그럴 건 아닐 것 같은데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한 0.7% 정도 늘었는데 올해 1월 이후에 소매 판매가 제일 늘어난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매크로하게 그 경제에 좋을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재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협상을 통해서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면 좋은데 시장에선 이걸 좀 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그렇죠. 거다라는 우려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이랑 일본에서 되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에 소매 판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증가율이 2.5%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4.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 증가율 같은 경우도 3.7%로 전월에 4.4%보다 좀 둔화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거는 중국이 이제 7월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5.3%로 전달 5.2%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네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을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달에 그거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청년 실업률을 21.3%라고 발표를 했었고 네. 이게 여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네. 그 여름으로 갈수록 그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이번에 중국이 이제 그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6월, 7월, 8월 이렇게 졸업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업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여름에 이제 그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가 1,15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 8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이걸 발표를 안 하겠느냐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통계치의 뭐 왜곡 조금 더 명료화 이런 걸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예, 16세부터 24세까지 16세부터 참.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지표를 발표하다가 안 발표하게 되면 좋을 때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적으로 좀 완화책을 쓰고 발표를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부양책을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재정부가 이거는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0.1%인 주식거래 인지세를
0.1%인데 이걸 추가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그게 거래세죠? 있다고 합니다. 예, 거래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를 인하를 했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래세를 낮춰서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자본시장에 투자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정책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로 또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지속적으로 뭐 거의 회의할 때마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1.5% 성장이거든요. 일본이 예, 분기 대비 네. 1.5%. 일본. 네. 예. 분기 대비 1.5%면은 곱하기 4하면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망치가 한 연율 환산으로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2배가 나온 거예요. 연율 환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철 들고 처음인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성장한 게 철 철이- 언제 드셨는데요? 철이 좀 늦게 철- 든 편이죠. 대학생 될 때야 철 들으셨죠? 사회생활 하고 나서 한참 있다. 한참 있다. 예. 그 대답을 바라는 것 같다. 넘어가요. 어쨌든 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 기준으로 해서 그 일본이 좀 더 앞섰던 때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요. 이후에 25년 만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 경제의 지금 성장 동력은 이제 수출하고 관광으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사실 관광은 통계적으로는 수출 통계하고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와서 국내에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외국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은 전분기보다 3.2% 늘었고 수입은 4.3% 감소했는데요. 관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지난 6월 외국인 방문객 수가 팬데믹 이전에 거의 70%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더해서 중국의 단체 여행 금지가 이번에 풀리잖아요. 이게 풀리게 되면 관광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6월까지 올해 들어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한 1,07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13만 명, 많이 가신다. 전체의 29.2%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간 거네, 그죠? 일본에. 그렇죠. 네. 워낙 가깝기도 하고 네. 예, 엔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8개 투자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평균 1.1%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주요 IB들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 1.4%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죠. 1.4 더 나오겠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네. 예. 더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충분히 예, 더 나올 2분기가 1.5가 나왔으니까 네. 평균으로 봤을 때 좀 나올 수 더 있을 나올 것 수 같아요.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그 엔저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엔저가 있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는 좀 장사가 잘 되고 관광 쪽에서도 엔저 효과로 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저가 그 일본에서 어떻게 좀 방어를 좀 해보려 그러는데 엔저가 해소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로 나타난 성장률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매크로하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통화 정책상의 그 압박이 오는 상황이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 자체는 엔저의 영향으로 좋다. 그리고 엔저의 반대급부에서 통화 정책상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일본 얘기는 아닌데 어제 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했습니다. 네. 통화 금리를 올렸는데 빅스텝 21% 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를요? 그걸 빅스텝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야 말도 되죠? 안 나오네. 초슈퍼 울트라 자이언트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원래 21%요? 21% 포인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기준금리가 97%였는데 118%로 올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 올릴 정도면 그냥 120에 이렇게 맞추는 게 안 낫나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냥 뭐 21%. 그것도 중앙은행 사람들도 월급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뭐 쟤네들 월급 왜 주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115%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음. 그 금리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10년 차트하고 장기 차트를 한번 봤어요. 뭐예요 이게? 아르헨티나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이게 한 번씩 그게 있습니다. 거의 80% 음. 이상 되는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118% 된 거고 이게 10년 차트고요. 그래서 아예 초장기 차트로 한번 봤거든요. 네. 초장기 차트의 120%는 여기입니다. 저 뭐예요 왼쪽에 높이 있는 거는 몇 퍼센트예요 저게? 1,400%. 기준금리가?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도 거의 한 150% 가까이 가는 게 저 있고 뭐죠? 화폐가 리란가요? 뭐죠? 아르헨티나? 페소. 페소? 아르헨티나 페소예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차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특이한 상황이어서 정말 이번에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에 이게 이게 거의 디폴트 상태겠군요. 지금 거의. 그 IMF에다가 네. 돈 좀 지원을 좀 요청을 한 뭐 상황이고요. 단골 손님이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대선을 앞두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야당인 밀레이 후보가 지금 1위인데 이분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 중앙은행 폐쇄 폐쇄? 중앙은행 페소예요. 그리고 이제 화폐를 달러로 대체하자. 그리고 차라리. 임신 중단법 폐지 임신 중단법이 있었어요? 그런가 봐요. 장기 매매 허용. 허용? 기후 변화는 거짓말. 이런 상황입니다. 저기도 뭐 나라가 엉망이네. 저게 나라가 저게 100년 전만 해도 세계 3대 부국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야, 근데 저기는 한 네? 10몇 %짜리 대출 받은 사람들은 진짜 기분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 찾아서 한 마리에 마르코가 그 배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때는 저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갔죠. 아니 자기네 엄마가 거기 저 가사 도우미로 취직한 거 아니야. 예. 워낙 잘 사니까. 두 번째 뉴스는 네. 좀 전에 지금 그 정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뭐죠? 그 어느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은 신나겠다. 이 역효과가 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을 요즘에 분석을 해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을 더해보면 거의 한 8조 원이 넘거든요. 이게 이제 손보사가 4,600억, 생보사가 3조 4천억 그래갖고 거의 8조 원 연결 기준으로 8조억 원의 손익이 났는데 지금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거의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실적이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은행 실적보다 보험사 실적이 더 많이 나오냐. 그리고 손보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가 상반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뭐 DB 손해보험도 9천억, 메리츠화재 8천억 이게 막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생명이 한 9,700억 그래갖고 거의 1조 원 가까이 나왔고 하나생명도 7천억, 교보생명 6천억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두고서 지금 이제 표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회계 조작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회계 조작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약간 감정이 섞인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그 IFRS 17이 올해 처음 적용된 해입니다. 국제 그래서 회계 기준 같은 거죠? 1분기에도 그 일이 있었는데 2분기에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IFRS 17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율성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회계 처리에. 근데 그 전에 너무 이제 고금리로 내보냈던 그 보험들, 고금리 가입시켰던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보험사들의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아질 것이다. 정말 그 재표상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저 다 하고 이제 있었어요. 저 부채로 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에 고금리로 받았는데 현재가 저금리 상황이라 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이 훨씬 더 고금리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였습니다. 회계상으로의 순이익이. 네. 그래가지고 그 나이스 신용평가의 이혁준 본부장님 이게 금융 쪽 그 신용평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얘기하다 이분이 이제 칼럼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 결국은 조삼모사 같은 거다. 보험 상품에서 각 보험 상품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총량은 회계 기준을 뭐라고 적용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낙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익이 많은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IFRS 17 시행 초기에 대규모 이익을 인식한 보험사는 결국은 미래에 인식될 이익만큼이 결국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은 보통 한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10년 후에 거의 보험발 금융위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금리가 또 폭락하면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너무 크게 반영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네. 떨어지는 게 있고 그 10년 후가 있으면 네. 지금 그걸 다 반영해 놓은 거에서 10년 후가 됐을 땐 결국은 그거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손님 늘어갖고 지금 매출 늘거나 이익 는 게 아니고 예. 손님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 회계 기준만 이렇게 바꾸면서 갑자기 이익이 빵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예. 나중에 결국 이건 뭐 그 계산대로 하면 뭐 한 10년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금 늘어났던 거만큼 마이너스가 될 테니 그쵸.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급 뭐 큰 폭풍이 온다는 거. 그때 되면 잘못하면 막 유상증자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근데 회계가 그 저도 사실 뭐 회계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회계거든요. 네. 옛날에 뭐 상업 시간에 부기를 좀 배우긴 했는데 대학교 때 회계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그 문제 의식이 최근에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삼포 TV 대주주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한테 목록가 있어. 그래가지고 권 팀장한테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무상 네, 증여할 네,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선의로 이제 권 팀장한테 예를 들면 뭐 1억을 줬어요. 이거를 회계적으로 우리 회사의 회계적으로 손실로 잡아요. 손실? 네. 최대 주주는 회사하고 동일격이야.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무료로 준 그런 걸로 잡아요. 내가 예를 들면 구독자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 어떤 마음이 확 통해가지고 그 무상증여를 하잖아. 그럼 우리 회사의 손실로 잡는데 회계적으로는 돈은 안 나갔으나. 못 주겠다는 말씀.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전혀 몰랐지. 근데 그런 게 있더라. 근데 그게 연원을 쭉 따져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잘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뭐 증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세제 혜택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느라고 이제 그런 일 예를 들면. 회계 기준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회사의 어떤 뭐 건전성이든 뭐 평가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이게 IFRS 17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이제 현실을 잘 반영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서 하고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이렇게 보험사들이 스스로 정말 자신들의 상황을 투자자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이해관계자들한테 잘 보여주라는 취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약간 좀 그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어떤 분하고 보험사 임원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성과급 기준이 순이익인데 어떡하지? 그럼 나 올해 엄청 많이 받나? 그렇겠네. 그럼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보험사들이 뭐 순이익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러죠? 뭐 순이익 많이 났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알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또 성과가 잘 나는 걸로 일단 계산이 되면 나중에 또 연말에 뭐 역대급 뭐 돈 잔치니 뭐 성과급 잔치 이런 얘기 뉴스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성과급은 안 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회계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이번에 식품회사 실적 뉴스인데 그 머니데이가 이번에 정리를 깔끔하게 잘 했길래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대기업은 CJ제일제당이 있고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로 안 좋고 농심, 오뚜기, 삼양 같은 라면 업체, 과자, 빵 이런 데들은 다 좋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매출 4조 4천억, 영업이익 2,300억. 그래가지고 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세계 역대 업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같이 보시면은 이익단을 보면 여기가 제일제당이 마이너스 40%고
대상은 마이너스 30%입니다. 네네. 나머지는 다 플러스 7.8, 22, 12.7, 1162, 오뚜기는 35 이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라이신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료용 라이신. 그 라이신이 뭐예요? 난 옛날부터 라이신에서 진짜 많이 듣고 그랬는데 라이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동물용 돼지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걸 좀 집어넣습니다. 아 가공 뭐예요? 그러니까 식품인데 사람 먹는 식품 아니고 그 가축들 먹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 같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매출 비중이 좀 큰 거죠. 매출 비중 꽤 큽니다.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가 보죠. 그게.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잠시만요. 라이신이 그 매출 비중이 대상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소재 분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라이신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라이신 매출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매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되고 이 중 20%가 라이신이니까 전체 매출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게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그 바이오 분야에는 또 그 생화학 바이오 플라스틱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사실 아직까지 돈 벌기 좀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해서 했던 라면이나 과자빵 이런 것들은 이익이 좋았는데 네. 주로 이쪽 라이신 수출이 중국에서 많이 됩니다. 중국 워낙 돼지 많이 키우니까.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좀 식품 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국 같고요. 사람들 돼지 많이 안 먹는다며 요즘에. 요즘에 좀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못 먹는 거겠지. 갑자기 안 먹나 뭐. 근데 뭐 아무리 안 먹어도 뭐 먹던 가닥이 있어서. 예. 근데 그게 이제 전체 매출과 수출 규모 줄어든 거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네. 그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안 좋은 영향이 식품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오히려 되게 잘 된 데는 국내를 타겟으로 했던 데도 좋지만 그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2공장 가동하면서 현지 판매 대폭 늘어난 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아까 영업이익이 뭐 1162% 요게 이제 라면 수출과 해외 법인 판매가 호조가 됐던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요즘에 핫했던 데는 이제 삼양식품이었는데 네. 그 불닭볶음면 이게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에서 한 컨센서스가 한 32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440억 나와서 분기? 분기 예. 전년 동기 대비 61%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식품 회사에서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 14일날 상한가 갔습니다. 맞아요. 30% 주가가 아니, 올랐어요. 삼양 야, 우리 진짜 라면은 우리가 진짜 꾸준히 얘기했는데 그지? 라면 얘기는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아니 삼양 그 설탕 만드는 데랑 라면 만드는 데 같은데요? 아니. 설탕은 삼양사라고 네. 아주 전통의 그 부잣집이죠. 거기가. 예. 옛날 그 뭡니까 동아일보 계열의 네. 김성수 네. 씨 그 집안. 고 집안 쪽이에요. 그 집안이 이제 삼양사. JB금융. 예. 그 집안이고 삼양식품은 네. 전 회장님이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네. 이거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식품을 만든. 그렇습니까? 국민들 밥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는 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해서. 그러다 이전에 우지 사태도 겪고 막 그랬던 회사가 삼양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체 라면 수출의 절반 정도가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래요? 수출의 절반이 예, 올해 여기 기사에 따르면 무역협회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4억 4천만 달러인데 이게 지중 절반을 차지하는 게 삼양식품의 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와 식품주에서도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같은 식품주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그러니까. 엇갈리더라라는 소식을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삼양라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얀 국물이었다는 거예요. 맨 근데 처음에 이제, 닭국물 그거. 네. 청와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래가지고 이거 화끈하게 아마 그 전날 아마 약주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 얼큰하게 좀 끓여와라. 고춧가루 또 가마 고추가 없나? 팍팍 뿌리고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설이. 근데 삼양은 결국 닭으로 일어서네요. 네. 맨 처음에 닭국물로 시작했고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그러네. 닭으로 가야 돼. 닭이면 또 마니커 아니겠습니까? 네. 마니커. 닭상을 제일 좋아하는 분은 저분이던데. BBQ 회장님. 한번 사무실 막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라면 수출 라면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네.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